원래 앞에 세포분열부터 좀 해야 되는데 세포분열 없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멘델이라는 사람,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멘델의 유전원. 근데 이제 멘델의 유전 원리를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서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단어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어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유전이라는 게 우리 평상시에 생각하기로는 제일 쉽게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가 닮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유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유전 안에서 봐야 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유전이라고 얘기하면 뭐 생김새를 제일 많이 얘기하죠. 근데 생김새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운동선수의 자식이 운동신경을 타고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김새뿐만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특징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형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형질이라는 건 생김새나 특성을 말해요. 뭐 예시로 좀 보자면, 오늘은 이제 완두콩을 좀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완두가 둥글, 뭐 완두가 노랗다. 뭐 사람으로 치면 뭐 키가 크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다 형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김새뿐만 아니라 특성도 포함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저 뒤에서 얘기하는 혈액형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유전병 같은 거, 생맹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형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김새를 볼 건데 아무 생김새나 다 볼 수는 없어요. 이 생김새들 중에서도 대립형질이라는 걸 좀 따로 볼 겁니다.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의 형질 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변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오히려 뭘 훨씬 많이 쓰면 돌연변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언제 써요? 되게 특이하게 행동할 때 돌연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변이라는 말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형질 차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 표현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하나의 형질이라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예시로 좀 볼게요. 밑에 다시. 그 뭐 완두콩에 모양을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양 안에서는 둥글다와 주름지다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무슨 형질을 선택해줘야 돼요. 하나의 형질을 선택해주고 그 안에서 두 가지로 딱 1번 아니면 2번으로 대립형질이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형질 안에서 이제 뚜렷하게 구분되는 편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 경우에 얘기할 겁니다.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완두콩에서 많이 볼 것들만 좀 몇 가지 정리하죠. 색 같은 경우에 노랗다, 노란색과 초록색,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이제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의 형질을 먼저 선정해 줘야 돼요. 뭐 모양을 볼 건지 색을 볼 건지 선정을 해주고 안에서 이제 보는 변이를 이제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형질을 이제 보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의 생김새를 자식이 담는 거니까 이제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식물에서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손을 만드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물 같은 경우는 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타가 수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물은 자식을 만들려면 암컷과 수컷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그루의
수술.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식물은 암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꽃 안에 보면 이게 꽃을 잘 그리시는데 꽃 안에 보면 이렇게 기다라는 게 있고 이렇게 옆에 주변에 이렇게 짧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있는 녀석이랑 이 짧게 있는 녀석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왜냐면 식물은 이제 암컷 수컷이 없으니까 그 한 그루 안에 꽃 안에서 암컷 수컷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 그루의 수술에서 수술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암술에 붙는 걸 이걸 타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동물처럼 이제 옆에 가방 좀 치워줄래요? 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오늘 진도 오늘까지만 좀 볼 거고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좀 달라서 지나간 진도를 다시 진행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릴 때 좀 잘 보시고 뭐 예를 들면 메탄 같은 경우 여기가 시험 범위지만 기권 같은 경우는 아니었던 것처럼 혹은 뭐 매연이나 지금 화원 같은 경우나 수원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시험 범위 아닌데 그래서 좀 미리 보는 것처럼 정리해놓을 때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타가수분은 그래서 동물이랑 똑같이 두 그루를 쓸 거라는 거예요. 두 그루를 쓰는 게 이제 타가수분이고 자가수분은 동물 같은 경우는 자가가 안 되죠. 암컷 수컷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가가 안 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루 수술 꽃가루가 같은 그루 암술에 붙는 현상. 그래서 이 자가수분은 모든 식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식물마다 일어나는 이제 식물이 있고 안 일어나는 식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자가수분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유전자형을 볼게요.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유전자 구성을 이때 얘기하는 유전자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 대립형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얘기하는 유전자 구성은 대립형질을 가져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두 개씩밖에 없습니다. 두 개씩밖에 없어서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하면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완두콩 모양을 우리가 둥글다와 주름지다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둥근 걸 대문자 R, 주름진 걸 뭐 소문자 R, 뭐 색 같은 경우에는 노란 걸 이제 Y, 초록색은 소문자 Y 이렇게.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 얘는 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성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잡아요. 예를 들면 뭐 노란색 같은 경우 얘기해보면 노란색이 영어로 이제 옐로우잖아요. 그러니까 Y를 잡아주고 같은 대립형질이 되는 녀석을 소문자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문자 되는 녀석 기준으로 잡아주고 같이 대립형질로 오는 녀석을 소문자로 잡아준다 정도가 이제 유전자형입니다. 유전자형이랑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표현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표현형은 유전자 구성을 생긴 대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뭐 똑같이 예시를 좀 보면 뒤에서 이따 다시 할 얘기긴 해요. 뭐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문자 Y 이렇게 있으면 대문자 Y 있으면 엄마가 준 정보도 노란색, 아빠가 준 정보도 노란색이니까 무조건 노란 완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대문자 y, 소문자 y가 돼도 이때도 노란 완두가 나옵니다. 뭐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형질, 대립형질, 타가수분, 자가수분, 그 유전자형, 표현형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7번째를 볼게요. 7번째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경우, 이걸 이제 순종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완두 같은 경우에 뭐 대문자 y, 대문자 y나 혹은 뭐 소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r, 대문자 r, 뭐 소문자 r, 소문자 r 같은 경우가 다 순종이고, 순종에서 조금 착각하기가 쉬운 게 대소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소문자가 어떻게 섞여 있으면 되냐면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형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각에서 판단할 거예요. 각각에서 판단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쪽은 이제 모양에 관한 얘기고, 이쪽은 이제 색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모양대로 순종이고, 색은 색대로 순종이니까 이걸 그냥 순종이라고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질, 각각에서 판단할 거예요. 모양은 모양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판단해주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제 순종이랑 대비되는 개념이 잡종입니다. 잡종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 다른 것을 이제 잡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시로 보면 대소문자 섞여 있으면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의 형질 안에서 섞여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뒤에서 멘델의 유전 얘기하기 전에 단어들을 몇 가지 좀 쓸 건데, 그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뒤에서 한 번 더 내용을 보면서 정리할 거니까 앞에서 우선 이 정도만 체크해 놔주시고, 총 8개입니다. 형질, 대립형질, 타가수분, 자가수분, 유전자형, 표현형, 그리고 순종과 잡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어 정리해 놓고 이제 멘델의 유전 원리의 연구에 대해서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은 어디에서 볼 거냐면 완두콩 교배 실험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 교배 실험을 좀 볼 건데, 그 전에 완두콩 선정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완두콩을 선정하는 이유부터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완두콩은 그러니까 지금 보고 싶은 유전 원리다 보니까, 유전이라는 게 뭐라고요? 부모의 생김새를 자식이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 언제까지 키워줘야 되냐면 자식을 낳을 때까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적어도 요즘 몇 살 정도 결혼해서 언제 애를 낳아요? 그래서 한 30 전후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한 세대를 30으로 봐요. 그때까지 이제 자손을 낳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실험을 할 거면 자식 낳고 그 자식이 클 때까지 보면 거의 60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실험이 힘들겠죠. 그래서 완두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선정하는 이유가 세대가 짧고, 그러니까 금방 큰다는 거예요. 금방 크고 금방 자식을 낳아요.
금방 크고 금방 자식을 낳고. 기르기 쉬워요. 기르기 쉬우며 자손수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법칙을 밝혀내려다 보는 거니까 뭐 한두 개만 보고선 법칙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금방 크고 키우기도 쉬우면서 자손수도 많기 때문에 뭔가 통계를 내기가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머리카락색 같은 경우는 우리 자세히 보면 다 검은색은 아니죠. 보면은 이제 자연갈색이라고 얘기하는 햇빛 받아서 약간 갈색빛 도는 머리카락도 있고, 혹은 서양 같은 경우에 금발도 있고, 혹은 뭐 빨간색, 주황색 머리도 있죠. 염색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형질 안에는 원래 대립형질만 딱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립형질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연구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완두콩 같은 경우는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되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러니까 타가수분은 누구나 돼요. 타가수분은 뭐 동물로 치면 타가수정은 동물도 일어나는 건데 뭐가 일어난다? 요 자가수분이 되게 편리한 개념이에요. 원래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물로 쳐볼게요. 선생님 같은 사람을 2명을 만들어서 교배를 시켜보고 싶은데, 원래 같으면 그럼 선생님 같은 사람을 한 명 더 만들기 위해서 엄청 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자가수분이 되면 그런 걸 한 번 더 만들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한. 그러니까 실험 과정이 엄청 줄어들어요. 만약에 자가수분이 안 되면 이 똑같은 나무를 한 번 더 만들려고 실험 과정이 2배는 복잡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되게 심플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완두콩을 선정해서 실험을 좀 할 겁니다. 그럼 완두콩 선정해서 이제 실험하는 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 우선 뭐 완두콩 모양으로 좀 볼게요. 모양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두콩 모양을 볼 건데 처음에는 순종세대를 가져와야 돼요. 순종세대를 가져와야 돼서, 예를 들면 이쪽에 둥근 완두, 이쪽에 주름진 완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완두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구성이 순종이니까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둥근 걸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둥근 거 기준으로 이제 대문자 R 2개를 이렇게 쓰면, 주름진 거는 얘랑 이제 대립형질 관계일 때 소문자를 쓸 겁니다. 이렇게 2개가 대립형질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쓸 거예요. 그럼 모양으로 얘기를 해보면, 표현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유전자형이었고, 표현형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둥글고 이제 뭐 주름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이렇게 교배시킬게요. 우선 질문. 이렇게 2개 교배시키는 건 자가예요, 타가예요? 같은 나무예요, 다른 나무예요? 다른 나무죠. 왜요?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는 건 그러니까 다른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타가수분이에요. 타가수분이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아빠가 준 거 절반에 엄마가 준 거 절반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갖고 있던 정보 중에 절반, 엄마가 갖고 있던 거 중에 절반을 볼 건데, 그걸 이제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생식세포를 체크를 좀 해볼게요. 생식세포는 부모 정보의 절반을 가져올 거예요. 예를 들면 둥근 완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문자 R만 2개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에 절반이라고 얘기하면 대문자 R이 그냥 1개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주름진 완두 같은 경우는 소문자 R만 두 개니까 얘는 소문자 R 하나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식의 구성은 대문자 R에 소문자 R이 되게 되고, 요거 이제 유전자형이죠. 유전자형이 이렇게 이제 결정났으니까 표현형은 어떻게 생겼냐? 얘가 이제 둥근 완두일 것이냐 주름진 완두일 것이냐는 관찰 결과예요. 관찰해 봤더니 둥근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 완두한테는 대문자를 받아오고 오른쪽 완두한테는 소문자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생김새를 갖게 됐어요? 둥근 완두를 갖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어디서만 얘기할 거냐면 잡종 1대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이걸 순종세대라고 얘기하고, 이 순종세대 둘을 교배시켜서 얻게 되는 얘를 잡종 1대라고 부르거든요. 잡종 1대라고 부르는데, 우열의 원리는 잡종 1대에서 발현되는 형질을 우성, 그러니까 발현됐다는 건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보를 대문자 R도 갖고 있고 둥근 거에 대한 정보, 소문자 R도 갖고 있죠. 주름진 거에 대한 정보.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건 뭐만 나타나니까? 둥근 것만 나타나니까 그런 녀석을 우성이라고 얘기할 거고,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 우성이 결국엔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연구가 끝난 결과를 보고 있다 보니까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시작하는 건데, 실제 연구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대소문자 붙어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 다 진행시켜서 여기 대문자를 붙인 거고, 발현되지 않은 걸 열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우열의 원리입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유전자형에서 똑같이 자손을 만들고 싶으면 생식세포 좀 봐야 돼요. 생식세포를 볼 건데, 갖고 있던 정보 총 몇 개고요? 총 2개고, 생식세포라는 거 갖고 있던 거에 얼마? 절반만 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왼쪽 게 떨어지는 거랑 오른쪽 게 떨어지는 게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식세포가 2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2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거 이쪽에다 빼죠. 요 생식세포 이렇게 2종류가 나오는 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요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분리의 법칙은 서로 다른 유전자 구성 나누어져 분리되어라고 할게요. 서로 다른 유전자 구성이 분리돼요. 각각의 생식 세포로 나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에 쪽에서는 분리의 법칙을 딱히 볼 수가 없어요. 위에 쪽에서는 분리의 법칙을 볼 수가 없는 게, 같은 거 2개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게 명확하니까, 그 하나씩 갖고 있던 거를 따로따로 쪼개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서로 다른 유전자 구성이 분리돼요. 각각의 생식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갈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는 지금 엄마 아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자가 수분을 시킬 거고, 뭐 자가 수분이라는 건 그 애기들 소꿉장난 할 때 보면 본인이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뭐 할 거다?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를 만들어서 좀 봐야 돼요. 여기서 표를 좀 만들어서 볼 건데, 어떤 표를 만들어서 좀 볼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의 유전자 생식세포 구성을 좀 봐줘야 돼요. 얘가 아빠도 하고 얘가 엄마도 할 거니까 아빠한테도 뭘 받아올 수 있어요?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엄마한테도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능한 조합이 아빠한테 대문자 R 받아오고 엄마한테 대문자 R 받아오면 대문자 R, 대문자 R 이렇게 받아올 수 있고요. 엄마한테 대문자 R, 아빠한테 소문자 R 받아오면 이렇게. 아빠한테 대문자 R, 엄마한테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모양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선 대문자 R이 들어있으면 누구에 의해서?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대문자가 있으면 대문자가 이긴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판단할 필요 아예 없죠. 무슨 세대니까? 순정세대니까. 같은 거 하나씩만 갖고 있고 얘는 무조건 둥근 완두, 얘는 무조건 주름진 완두일 거예요. 이렇게. 주름진 완두일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얘네 둘인데 얘네 둘은 누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지금 잡종 1대랑 똑같이 생겼죠? 잡종 1대에서 누가 이긴다고 이미 알아요? 대문자 R이 둥근 게 이긴다고 하니까 둥근 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맨델의 유전 원리는 이제 완두콩 갖고 이런 실험을 정말 많이 진행했어요. 뭐 몇천 개씩 진행하거든요. 몇천 개씩 진행해서 다 세보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가 좀 중요해서 여기서 얘기 좀 할게요. 저기서는 이제 잡종 2대인데 잡종 2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할 거예요. 어떤 걸 두 가지를 구분할 거냐? 첫 번째는 유전자형을 좀 보겠습니다. 유전자형이라고 그러면 그냥 알파벳을 보겠다는 건데 알파벳은 지금 종류가 어떻게 돼요? 대문자 R과 대문자 R, 그죠? 대문자 R, 소문자 R, 그리고 소문자 R, 소문자 R이죠. 종류가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로서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1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유전자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전자형은 거의 이 상태에서밖에 안 물어봐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서 얘가 너무 복잡해서 뒤에 가서는 잘 안 물어봐요. 뒤에 가서는 잘 안 물어보고 누구는 계속 물어볼 거냐면 표현형은 좀 계속 물어볼 거예요. 표현형은 이제 생김새를 말하는데 표현형은 왜 계속 물어보냐? 지금 애초에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표현형은 둥근 거랑 주름진 거밖에 없죠. 그래서 둥글다 주름지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가 보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세보면 둥근 거 지금 몇 개? 3개.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둥근 거랑 얘가 둥근 건 좀 다르죠.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뭐만 볼 거니까 생김새만 볼 거니까 여기가 3개. 그리고 주름진 게 1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얘가 잡종 2대에서 우열의 정확하게 쓸게요. 우성 대 열성의 비율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잡종 2대를 보시면 여기가 잡종 2대죠. 잡종 2대에서는 총 몇 개가 나와요 지금? 총 4개가 나오죠. 4개 중에서 몇 개가? 3개가 얘가 우성이죠. 둥글다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죠. 그래서 우열을 보는 방법은 크게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찾아도 돼요. 잡종 1대에서 발현되면 우성, 발현 안 되면 열성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우열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열 어떻게 찾아도 되냐? 잡종 2대에서 우성, 열성의 비율이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퍼센테이지로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 4개 중에 3개면 몇 퍼센트예요? 4개 중에 3개면 전체 100% 그렇죠. 75% 잡아야 되죠. 75% 얘가 25%입니다. 25%예요. 그래서
저 두 번째에 나오는 저 잡종 2대 우성 열성 비율을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진짜 많이 쓸 거여서 요거는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잡종 2대까지 되는 기본 설명입니다. 요게 기본 설명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한 걸 하나 볼게요. 내용을 좀 늘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늘릴게요. 완두콩 모양과 색을 모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이 조금씩 많아져요. 똑같이 순종세대를 가져올 거고 순종세대를 가져올 거고 순종세대는 이제 모양이랑 색깔을 모두 말해서 둥글고 노란 완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주름지고 초록완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둥글다는 이제 대문자 R로 표현할 거라고 앞에서 봤고요. 노랗다는 대문자 Y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유전자형을 말하는 거죠. 표현형으로 한번 보면 둥글고 이제 노란 완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표현형이 될 거고 주름지고 초록 완두는 주름진 건 이제 둥글다에 뭐 이렇게 파란색을 좀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있어갖고 이렇게 두 개가 대립이죠. 그러니까 대립 형질끼리는 같은 알파벳을 좀 써줄 거예요. 그래서 둥글다를 대문자로 썼으니까 주름지다는 똑같이 R을 쓰는데 소문자 R을 이렇게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색깔도 서로 대립 형질이 되니까 얘는 소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좀 칠하죠. 노란색. 둥글고 노란 완두고 여기는 초록색의 주름진 완두. 초록색. 색깔 잘 구분 안 되나요? 이거 두 개? 돼요? 잘 돼요? 괜찮아요?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교배시키면 또 무슨 교배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자가수분이에요? 타가수분이에요? 같은 나무에 다른 나무예요? 이거 서로 다른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타가수분이 되고 여기서부터 조금 어지러워요. 내용이 좀 많아서 타가수분에서 또 내려올 건데 내려올 땐 반드시 누구를 좀 체크하고 내려와라? 생식세포 좀 체크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생식세포 체크하면 생식세포에서는 항상 부모 절반을 얘기할 겁니다. 부모가 갖고 있던 정보의 절반을 얘기할 거여서 각각에서 절반 떼우면 돼요. 모양에서 절반, 색깔에서 절반. 그래서 대문자 R, 대문자 Y 이렇게 모양에서 절반, 색깔에서 절반 이렇게 모양에서 절반, 소문자 R, 색깔에서 절반, 소문자 Y 이렇게 떼우는 게 이제 생식세포가 됩니다. 그럼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물려주니까 이거 쓸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렇게 쓰는데 같은 형질끼리 묶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은 색깔별로 모양은 모양대로 쓸 거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모양은 모양대로 묶어서 써주시고 색은 색대로 묶어서 써주세요. 요건 이제 또 유전자형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잡종일 때 유전자형이고요. 이제 여기서도 또 누가 이겼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가 이겼는지 얘기를 해주면 얘는 둥글고 노란 게 나오게 됩니다. 둥글고 노란. 여기 이제 표현이요. 표현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가수분에서 내려올 건데 이 자가수분이 조금 까다로워요. 자가수분에서 내려올 건데 이 자가수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 뒤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요거랑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요거 한 번만 더 볼게요. 모양만 봤을 때는요. 형제도 어차피 하나고 그죠?
모양이라는 형질 하나 안에 유전자 구성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갖고 내려와서 여기서 대문자 R, 소문자 R을 보고 얘가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표를 봤던 거거든요. 근데 얘는 표가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요. 어디서부터 표를 봐야 되냐면 얘한테서 이제 생식세포를 볼 건데 여기다 할게요. 좀 쉬울게요. 저 밑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생식세포를 봐야 되는데 생식세포에서부터 표를 좀 봐야 돼요. 왜 표를 봐야 되느냐? 앞에서 표를 봤던 이유는 혼자서 누구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겠다고 주장하니까 표를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표를 봐야 되냐면 생식세포 안에 다뤄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지금 누구를 따로 다뤄야 되고 모양에서도 두 개죠. 색깔에서도 두 개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가 모양에 대한 유전자 내용과 색에 대한 유전자 내용으로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표의 결이 좀 달라요. 이거 두 개를 구분 못하면 내용이 진짜 헷갈리거든요. 저기서는 모양에 대해서 대문자 R을 가질 수도 있고 소문자 R을 가질 수도 있고 색에 대해서 대문자 Y를 가질 수도 있고 소문자 Y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표를 만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요? 아까는 아빠가 주는 게 대문자를 소문자를 엄마가 주는 게 대문자를 소문자리니까 표를 만들어서 본 거고 이번에는 생식세포에서 표를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형질별로 나눠서. 그래서 보면 대문자 아래 대문자 Y 소문자 아래 대문자 Y 대문자 아래 소문자 Y 소문자 아래 소문자 Y고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형질이라는 게 결정되려면 형질은 최소 몇 개가 와야 되냐면 두 개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에 대해서 지금 대문자이고 소문자리 오니까 생김새를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얘는 모양에 대해서 정보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형질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는 생김새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생식세포에서 생김새를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이게 좀 이제 귀찮은 건데 이 잡종 일대에서 나오는 생식세포가 벌써 몇 종류냐면 생식세포가 벌써 4종류예요. 이렇게 생식세포가 4종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해야 되는 게 엄청 귀찮아지는 거고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면 아까처럼 엄마 아빠에 대한 표도 만들어줘야 돼요. 엄마 아빠에 대한 표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표가 엄청나게 커요. 엄마 아빠에 대한 표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 아빠가 생식세포를 몇 종류 주겠다고 주장하고요. 또 자가수분 시켰으니까. 얘가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아빠가 지금 생식세포를 몇 종류 줘요? 4종류 주고 엄마도 4종류 주죠. 아빠가 주는 생식세포, 요 4개가 다 생식세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기 이제 아빠가 주려고 하는 생식세포. 엄마가 주려고 하는 생식세포는요? 똑같이 4종류가 오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귀찮은 거예요. 써볼게요.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죠. 얘는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우선 모양은 모양대로 먼저 봐주는 게 좋아요. 대문자 R, 대문자 R이네요. 둥글어야 돼요, 주름 줘야 돼요? 둥글고. 대문자 Y, 대문자 Y니까. 둥글고 노란색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옆에 건요. 대문자 R, 대문자 아래, R 아래,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모양은 무슨 모양? 둥근 모양. 색깔 노란색.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기요. 대문자 R에 소문자 R. 대문자부터 쓸게요. 대문자 Y, 대문자 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생긴 게 둥글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길 거다. 마지막 칸도 채워보면요.
대문자 아래 소문자 아래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둥글고 노란색이 되는 녀석이 될 겁니다. 이 표 특징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어차피 아빠 거랑 엄마 거 내용이 같죠. 그래서 이 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가운데 걸 기점으로 완전 대칭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설명할 필요가 없냐면 이 라인을 설명했으면 이 라인이 똑같이 어디로 오냐면 접어서 이 라인으로 와요. 왜냐면 엄마 아빠 지금 위치를 바꿔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X축 Y축을 바꿔도 똑같으니까 이 라인이 이 라인으로 그대로 와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대각선 접어버리고 아래쪽은 설명 안 합니다. 위쪽만 설명하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어차피 우리가 우열의 원리도 다 알고, 그죠? 분리의 법칙도 다 아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이 라인 먼저 볼게요. 이게 대문자 아래 대문자 Y죠. 옆에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누가 이겨요? 대문자가 이기고 대문자가 이기잖아요. 그럼 이 라인은 사실 다 써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나왔을 거다. 대문자 Y 들어있으니까 둥글고, 그죠? 대문자 Y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노랗게 해서 여기를 뭐 쓰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다 설명했습니다. 이거 대칭 이동 시켜서 봐도 노란색 다 나와야 되고, 요 라인이니까 다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위쪽만 한번 채워볼게요. 계속 이렇게 세 개 또 채워보겠습니다. 써보면 대문자 R, 대문자 R이니까 대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네요. 이렇게 적어야 될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죠, 그럼? 우선 둥근해요. 모양부터 얘기할게요. 소문자 Y 두 개니까 무슨 색? 초록색. 그래서 얘는 초록색에 둥근 거. 초록색 둥근 거. 색깔 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파란색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에 둥근 거. 옆에 것도 해볼게요. 대문자 아래 소문자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양 우선 둥글고 색깔 노란색이죠. 이렇게. 이 자리는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니까 얘는 둥글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대칭 이동 시켜서 접을게요. 접으면 여기가 둥글고 노란 거, 여기가 둥글고 초록색 이렇게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몇 개 안 채워도 돼요. 생각보다 몇 개 안 채워도 되고 봐야 되는 건 몇 개 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보죠. 소문자 R, 소문자 아래 대문자 Y, 대문자 Y네요. 그럼 무슨 모양이고? 주름진 모양이고 색깔은 노란색이 되는. 이거 라인 좀 다시 그릴게요. 점선 라인 이렇게 좀. 이 라인. 그래서 얘는 주름지고 이제 노란색으로 생겼을 거고요. 이 자리는요. 소문자 아래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니까 주름지고 노란색이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또 데칼코마니 찍어서 이 자리 대칭 시켜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자리만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데 얘가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주름지고 초록색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최종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질이 두 개가 됐을 때 법칙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법칙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독립의 법칙이 나옵니다. 앞에 필기 해놓으신 거 보면서 한 번만 얘기해보죠. 아까 우열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 적은 거 한번 보면서 얘기할래요? 우열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잡종 1대에서 나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분리의 법칙은 어디서 나왔어요? 잡종 1대가 뭘 만드는 과정에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리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독립의 법칙은 언제 나오냐면 잡종 일대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저 과정에서 원래는 이게 형질이 하나짜리였으면 저기서 누굴 얘기했었다고요? 분리의 법칙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독립의 법칙은 뭐냐면 각각의 형질이 각각의 형질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모양끼리, 색깔은 색깔끼리. 각각의 형질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형질이 하나일 때는 우열의 원리랑 분리의 법칙만 얘기할 수 있고, 형질이 이제 두 개가 올 때는 당연히 여기서도 우열의 원리랑 분리의 법칙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독립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양은 모양대로 분리된다, 색깔은 색깔대로 분리된다 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멘델의 유전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좀 할 거냐? 아까 앞에서 잡종 2대에서 했던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것도 정리를 좀 해보죠. 우선 잡종 2대에서 아까 뭘 정리할 수 있다고 했냐면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형질이 지금처럼 두 개가 넘어가게 되면 누구는 정리 안 할 거냐면 얘는 더 이상 정리 안 할 겁니다. 유전자형은 더 이상 정리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뭐 이런 거 다 봐달라는 거예요. 대문자에 대문자에 소문자에, 아니 대문자에 대문자에, 대문자에 대문자에 대문자와의 소문자와 이런 거 다 봐달라는 거니까 너무 복잡해서 형질이 이제 두 개 이상 되면 얘는 안 봐요. 얘는 안 보고 대신 여전히 누구는 볼 거냐면 표현형은 봐야 돼요. 그럼 표현형은 지금 종류가 몇 개예요? 둥글고 노란 거 하나, 그죠? 초록색이고 둥근 거 하나, 그죠? 주름지고 노란 거 하나,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하나. 총 몇 개? 4개. 그러니까 표현형은 좀 만만해요. 할만해요. 그래서 표현형을 기준으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둥글고 노란 거, 둥글고 초록색인 거,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이렇게 4개를 볼 겁니다. 얘네들의 비율을 좀 볼게요. 그냥 개수 세보죠. 몇 개씩인지. 둥글고 노란 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9개. 둥글고 초록색인 거 세볼게요. 하나, 둘, 세 개.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세볼게요. 하나, 둘, 셋. 3개.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1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봤던 거 한 번만 볼게요. 아까 필기 이거는 안 여기는 안 하셔도 돼요. 잡종이래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표현형에서 둥글고 이제 주름지다라고 얘기를 할 때, 둥글고 주름지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3대 1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3대 1로 보는 게 그렇게 좋은 버릇은 아니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전체가 몇 개? 전체가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1개로 보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기를 다시 볼게요. 전체가 몇 개죠 지금? 아빠가 몇 종류 주겠다고 얘기하고 4종류, 엄마가 4종류 주겠다고 하니까 4, 4, 16, 16개죠. 그래서 얘는 16분의 9,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로 보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볼 거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게 우성 대 열성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성 대 열성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시면 얘는 둥글고 노란 거죠.
둥글고 노란 거죠. 그러면 둥근 것도 우성이고 노란 것도 우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성과 우성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계산이면 4분의 3이랑 4분의 3을 더해야 돼요? 확률 더해서 1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0%가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확률 계산은 곱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성과 우성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분의 9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볼게요. 뭐 한 칸 건너뛰고 볼게요. 자리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주름지고 노랑으로 생겼죠. 그럼 주름지단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주름지단은 열성이고 노랗다는 우성이니까 열성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고? 4분의 1이고 그죠? 우성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3이니까 2개 곱하면 얼마다? 16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하죠. 얘 주름지고 뭐예요? 초록이네요. 그럼 주름진 거? 열성. 초록색? 열성이니까 열성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16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확률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 얘기를 해보면 이거 좀 지울게요. 아까 했던 거니까. 왜 확률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실험을 완두콩 뭐 800개로 진행했대요. 잡종 이대가. 잡종 이대 완두콩이 800개일 때 뭐 이런 걸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노란 완두의 개수는? 노란 완두 개수.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노란 완두는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우성이죠. 그러면 우선 요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게 없으면 지금 확률을 못 써요. 요게 없으면 확률을 못 쓰고 잡종 2대 완두콩이 800개일 때 노란 완두의 개수를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얘가 우성이라는 거 알죠? 우성은 잡종 2대에서 벌어질 확률이 얼마? 4분의 3이네요. 전체가 몇 개니까? 800개니까. 그 중에 4분의 3이면 몇 개가 와야 돼요? 600개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푸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노랗고 주름진 완두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전체가 지금 몇 개고요? 800개고 노란 거 우성, 열성. 우성. 주름진 거? 열성. 그럼 확률이 얘는 4분의 3이요. 얘는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6분의 3이네요. 전체가 몇 개? 800개니까 800개 중에 16분의 3이 되려면 뭐 잘 모르겠으면 확률로 바로 곱해도 돼요. 전체가 몇 개고? 800개고 800개 중에 16개 중에 3개 비율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얘가 150개가 되는 형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알려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알려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경우 하나만 해볼게요. 문제에서 뭐 이렇게 줬다고 해보죠. 노랗고 키가 큰 완두가 있대요. 노랗고 키가 큰 완두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노랗고 키가 작은 완두가 있대요. 이렇게 써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대충 눈치만 좀 보면 기본적으로 우성이 대문자로 쓸 거예요. 우성이 대문자로 썼을 거라 뭐가 우성이라는 판단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키가 큰 게 우성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 교배시키면 이거 우선 무슨 수분이에요? 자가타가 타가 수분이 되는 거고 타가 수분이 될 때는 항상 생식세포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생식세포 어떻게 나오겠어요? 색깔은 색깔대로 키는 키대로 해야 되죠. 색에서 몇 종류가 나와요? 2종류가 나오죠. 이렇게 2종류가 나오죠. 근데 키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대문자 t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2개가 나올 거예요. 이 2개가 나올 거고. 여기는요? 여전히 색에서 2개가 나오고 키에서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엄마와 아빠가 다르니까 뭐 아빠, 엄마를 구분해서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보면 아빠가 얘를 아빠로 할게요.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자식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생긴 거 바로 써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죠? 얘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개별로 다 얘기해도 돼요. 개별로 다 얘기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생겼을 거예요? 색깔 무슨 색? 노란색. 키는 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이것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키가 다 어떨 것 같아요? 키가 전부 다 크죠. 전부 다 큰 키예요. 그럼 실제로 뒤에 있는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뒤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큰 키예요. 그럼 내가 실제로 봤어야 되는 건 누구만 봤으면 됐다. 뭐만 보면 돼요, 지금? 색깔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색만 판단해주면 몇 대 몇 대 몇. 색 지금 뭐랑 뭐밖에 없어요? 노란색과 초록색밖에 없겠죠? 그러면 노란색 대 초록색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이런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배 실험의 기본을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는 하셔야 되는 건 이런 문제들을 이제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 이제 실제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가 유전에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 끝났고, 특이한 케이스 하나만 좀 해볼게요.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유전은 어떤 녀석이냐면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데 누구는 성립하냐면 분리나 독립의 법칙은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걸 이제 중간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유전이 뭐냐? 뭐 이렇게 해볼게요. 보통 분꽃에 색을 많이 보는데, 이 분꽃이라는 녀석이 색이 무슨 색이냐면 흰색이랑 하양, 빨강이 있어요. 빨강.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교배시키면, 우선 분홍색과 빨강색을 교배시키겠다는 거 자가요, 타가예요? 타가 수분이죠. 타가 수분이고, 하얀색이면 이제 화이트로 W를 이렇게 쓸 겁니다. 다이문자 W를 이렇게 쓸 거고, 빨강이면 이제 레드의 약자로 R을 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대문자, 소문자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썼어요, 지금 둘 다? 대문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통 중간 유전이에요. 대문자를 2개 쓰는 경우. 그럼 얘네들을 이제 교배를 시킬 거면 또 누구 확인해요? 생식세포 우선 확인해야 돼요. 생식세포 계속 얘기해요. 부모가 갖고 있던 정보의 절반이에요. 그럼 얘는 왼쪽 거 떼어주던 오른쪽 거 떼어주던 무조건 뭐가 와요? 대문자 W가 오고, 그죠? 왼쪽 거 떨어뜨려주던 오른쪽 거 떨어뜨려주던 대문자 R이 오겠네요. 그럼 자손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WR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전이라고 한다면 얘는 흰색 또는 빨간색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야지 우열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색을 띠냐면 분홍색을 띄어요. 분홍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기고 지고가 있다 없다? 없다. 두 개가 우열 없이 모두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분고세 유전,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긴 순종세대였죠. 여긴 잡종 1대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보통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잡종 2대는 모두 분홍색이다. 이런 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자가수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냐. 만약에 여기서 흰색과 흰색 분꽃을 교배시켰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흰색만 나오죠. 빨간색이랑 빨간색 교배시키면요. 빨간색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분홍색이랑 분홍색만 자가수분 시키면 분홍색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굴 확인해야 돼요? 계속 생식세포 확인해야 돼요. 생식세포가 되게 중요해요. 확인하는 게. 그럼 얘는 생식세포 종류가 몇 개예요? 왼쪽 떨어지는 거랑 오른쪽 떨어지는 게 내용이 다르니까 W와 R로 두 개가 되고요. 그죠? 그럼 자가수분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는 거죠. 어떻게? 아빠가 W 주고 R 주고 엄마가 W 주고 R 주고 하는 케이스. 그럼 여기는 WW, 여기는 RR, 여기는 WR. 미안해요. WR이죠. WR. 여기 WR, 여기 RR. 이렇게 나오죠. 그럼 색깔 각각 어떻게 나와요? 얘는 흰색, 하양. 여기는 분홍. 여기도 분홍. 여기가 빨강색이 나오죠. 그래서 잡종 2대에서 다 분홍색이 나오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고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하얀색, 분홍색, 빨강색이 몇 대 몇 대 몇 석? 1대, 2대, 1로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전자형 잘 얘기 안 해요. 유전자형 얘기 잘 안 하고 표현형으로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저 표현형의 비율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중간 유전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성립하는 건 뭐예요? W랑 R이 떨어져 나왔다는 무슨 법칙이에요, 이거? 그렇죠. 얘는 여기서 지금 분리의 법칙은 성립하는 거예요. 뭐만 성립 안 하고? 우열의 원리만 성립 안 하고. 그럼 독립의 법칙은요? 여기선 지금 볼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독립의 법칙은 언제 볼 수 있었냐면 2개 이상의 형질이. 얘는 지금 형질의 종류가 몇 개예요? 색깔 하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봐요. 지금 여기서는 얘 정리 좀 할게요. 형질은 색 하나예요. 색이라는 형질을 대립형질로서 변이가 하양과 빨강 2개인 거예요. 요거 말 조심해야 돼요. 형질은 하나예요, 지금. 색이라는 형질 하나를 볼 겁니다. 근데
그 형질 안에 대립형질로 변이가 두 개인 거예요. 요게 단어를 좀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는 형질이 몇 개다? 형질은 하나예요. 색이라는 형질 하나. 근데 그 안에, 색 안에 대립형질이 몇 개? 두 개. 이 변이가 형질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색 차이가 두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좀 익숙해지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의 유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식물의 유전이었고 사람의 유전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근데 별거 없고 식물의 유전을 이제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할 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얘기할 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좀 어려워요. 사람의 유전은 어려운 이유를 좀 얘기해 볼게요. 사람의 유전 연구는 완두콩에서 했던 얘기 다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완두콩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하기 쉽다? 기르기 쉽고 세대가 짧고 자손수가 많다 그랬죠. 사람은 세대가 너무 길어요. 세대가 길고 자손이 너무 적습니다. 그 완두콩처럼 한 번 교배시켰다 그래서 막 몇천 개씩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많이 낳아봐야 뭐 하나, 둘, 이렇게 셋, 뭐 이 정도 나으니까 세대 자체도 너무 길고 자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통계 실험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색이랑 금발만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주황색 머리카락도 있을 수 있고 갈색 머리카락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립형질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교배 실험 같은 걸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실험이 불가능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식물에서 썼던 건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고 어떻게 얘기할 거냐?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임의로 교배할 필요가 없고 이미 돼 있는 결과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계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떤 분이셨는지 알죠. 그래서 가계도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교배시킬 필요 없고 이미 주어져 있는 가계도를 통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통계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통계 연구는 원래 앞에서 얘기했던 통계 연구는 이제 내가 임의로 교배를 시켜놓고 그 안에서 확률을 보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통계 연구는 이미 인류가 70억이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얘기들 우성 대 열성의 발현 비율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가는지 얘기를 할 건데 요건 100% 맞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사람 손가락이 5개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6개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가락 발가락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손가락 발가락 6개인 사람 잘 못 보죠. 맞아요? 아예 본 적도 없죠. 그럼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여야 될 것 같아요? 우성이어야 돼요? 열성이어야 돼요? 열성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성이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성인데 더 적어졌냐? 우리 6개인 사람 보고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식물처럼 얘기하면 교배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자손을 남길 확률이 떨어지면서 통계가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대략적인 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쌍둥이 연구예요. 쌍둥이 연구는 두 개를 좀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쌍둥이에는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가 있죠. 일란성과 일란성이 있는데 일란성, 일란성 차이가 뭐예요? 일란성 그렇죠. 일란성은 생긴 게 똑같은 쌍둥이.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수정란이 애초에 하나였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쌍둥이가 되는 케이스가 일란성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같은 경우고 일란성은 생긴 게 다른 경우예요. 예를 들면 뭐 쌍둥이인데 성별이 다른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차이를 볼 때 연구를 하냐면 유전적으로는 일란성이 동일하죠. 동일하죠. 일란성은요. 다르죠. 차이가 나죠. 그럼 유전자 연구를 하고 싶으면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일란성을 비교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사람은 환경에도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환경에도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 선생님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일란성 쌍둥이였거든요. 두 친구 키 차이가 원래 일란성 쌍둥이 키가 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 두 친구 키 차이가 거의 5cm가 넘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키 같은 경우는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요인도 많이 좌우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에는 단순히 유전자만 보는 건 아니고 환경에 대한 연구도 봐요. 그래서 보통 일란성 쌍둥이는 언제 보냐면 환경의 차이를 두고 연구할 때, 일란성 쌍둥이는 환경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 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소설에도 있고 옛날에 괴담으로 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쌍둥이는요 어차피 같은 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한 집에서 자라니까 얘네들을 연구 대상을 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쌍둥이를 찾아서 한 명은 이제 부잣집으로, 한 명은 이제 가난한 집으로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하면 어떻게 돼요? 일란성 쌍둥이였으니까 둘은 뭐는 같고 유전적으로는 같고 한 명은 부잣집에서 자라고 한 명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니까 환경 차이를 연구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의 연구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는요. 애초에 쌍둥이는 한 집에서 자라니까 사실 환경 차이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전자 차이를 연구하고 싶을 때. 그래서 얘는 환경 연구를 하고 싶을 때, 환경 영향을 연구할 때 일란성을 봐요. 유전 영향을 연구할 때는 일란성 쌍둥이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직접 이제 유전 인자를 연구할 수 있어요. 그냥 유전자 연구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즘은 막 그런 것도 해요. 그 아이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 검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유전적으로 병을 가질 확률이 높은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제거하고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건 이게 좀 제일 중요해요. 가계도 분석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계도 분석은 식물과의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식물의 유전은 누가 반드시 제공이 되냐면 순종세대가 반드시 제공이 되죠. 거기에 따른 누가 같이 제공되냐면 잡종 일대가 같이 제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유전에서는 이 잡종 일대를 보고 우열 판단이 가능하죠. 식물의 유전에서는 잡종 일대를 보고 우열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유전은 교배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우선 없어요? 우선 순종세대라는 게 없어요. 순종세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순종인지 아닌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서는 순종세대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판단도 안 되냐면 우열 판단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서는 누구를 반드시 잡아주고 시작해야 되냐면 가계도 분석에서는 우열 판단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우열 판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남자는 보통 네모로 그려요. 남자는 보통 네모로 그리고 여자는 이제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식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달라요. 보통 이제 칠하고 안 칠하고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우열 판단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모의 형질이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 요걸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부모의 형질은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를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럼 얘는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1번 부모는 열성이고요. 자식이 우성일 수 있죠. 요게 가능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요. 부모가 우성이고 자식이 열성일 수 있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부모가 열성이라네요. 열성은 소문자로 쓸 거죠. T로 한번 해볼게요. 아빠가 갖고 있던 게 소문자 TT예요. 엄마는요? 엄마도 아빠랑 같은 형질이 발현됐으니까 소문자 TT여야 돼요. 그럼 자식은요? 아빠한테 뭐 받아올 거고요? 소문자 T. 엄마한테도 소문자 T를 받아와서 자식도 소문자 TT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열성인데 자식이 우성이 태어나는 케이스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해요. 얘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이게 열성의 특징인데 열성은 반드시 언제만 발현돼요? 열성은 순종에서만 발현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열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식은 우성이 나올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아예 불가능해요. 그럼 무조건 누구여야 되냐? 무조건 2번이어야 돼요. 무조건 2번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다 그냥 바로 할게요. 우선 우성이죠. 근데 우성은 대문자 T, 대문자 T여도 되지만 대문자 T, 소문자 T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우선. 대문자 T는 하나씩 줄게요. 우성이 발현됐으니까. 대문자 T는 하나씩 주는데 옆에는 뭐가 왔을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냐면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니까. 근데 자식이 어떤 케이스? 열성인 케이스. 그럼 자식이 소문자 T, 소문자 T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문자 T는 어떻게 받아왔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 받아오고 엄마한테 하나 받아오고 또 하나는 아빠한테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서는 이걸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걸 무조건 찾아서 부모의 형질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를 찾아서 우열 판단을 해주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정확하게는 상염색체. 한 번 더 할게요. 가계도 분석. 임의의 가계도 줄게요. 뭐 이런 가계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가계도가 있는데 색을 좀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해볼게요. 뭐 저런 가계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칠해져 있으면 같은 형질, 안 칠해져 있으면 또 같은 형질, 이렇게 같은 형질끼리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 혐알계일 수도 있고 보조계일 수도 있고 쌍꺼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같냐 다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저게 이제 가계도 분석이니까 가계도 분석에서는 어디서 시작해달라고요? 무조건 우열 판단에서 시작해요. 어떤 케이스 찾아서요? 부모 형질이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 찾아야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고 아빠 엄마예요. 여기는 엄마 아빠는 지금 형질이 같아야 달라요. 그럼 여기는 못해요. 여기는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형질이 같죠. 근데 아빠랑은 형질이 다르고 뭐 고모랑은 형질이 같죠.
그러니까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를 보고 시작해달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우선 사람의 가계도 분석을 할 때는 우선 우열 판단을 해야 돼요. 우선 우열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된다? 부모 형질이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으면 이거는 무조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어떤 경우의 수? 자식이 우성 열성. 자식이 열성에 부모가 우성인데 소문자 T를 하나씩 갖고 있는 요 케이스밖에 없어요. 열성 사이에서 우성이 태어날 방법은 아예 없고 우성 순종이면도 안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우선 가계도 분석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럼 고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고모는 우선 우성이죠. 그러니까 대문자 T는 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대문자 T를 받아왔어요. 엄마한테 뭘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런 건 비워놔야 돼요. 이렇게 비워놔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쪽은요? 또 우성이니까 대문자 T를 엄마는 대문자 T를 줘요. 옆에 거는 여전히 모르죠.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자식으로 내려와요. 아빠는 자식한테 무조건 뭘 줘야 돼요? 무조건 뭘 줘야 돼요? 이쪽 거 떨어뜨려주든 저쪽 거 떨어뜨려주든 아빠는 소문자 T. 왜냐면 생식세포로 보면 모르겠으면 생식세포 적어요. 아빠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소문자 T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소문자 T를 무조건 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니까? 우성이니까 대문자 T를 누구한테 받아왔을 거다? 엄마한테 받아왔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도 마무리죠. 그럼 딸은요? 열성이네요. 열성이면 소문자 T만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와서 해결했는데 아빠한테 받아와서 해결했는데 하나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왔어야 돼요? 엄마한테 받아왔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가계도 안에서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건 누구 하나다? 고모 하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는 얘 주고서 전체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모르는 이유.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이제 한 명이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의 유전입니다.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하나만 좀 볼게요. 혈액형을 좀 보겠습니다. 혈액형도 우리 보통 이제 알고 있는 혈액형은 몇 종류예요? 네 종류죠. 어떻게?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오는 거죠. 혈액형은 이제 왜 보는 거냐면 얘는 우리 아까 식물의 유전에서 특이한 케이스 하나 체크하고 넘어왔죠. 뭘 체크하고 넘어왔어요? 분꽃에서 무슨 유전? 중간 유전을 체크하고 넘어왔죠. 혈액형이 그러니까 우열의 원리도 있고 중간 유전도 있는 케이스예요. 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 어떻게 다 들어가 있냐? A랑 B가 우열이 없어요. A랑 B가 우열이 없고 누가 열성이냐면 O가 열성이에요. O가 열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혈액형을 물려줄 때는 엄마가 준 거나 아빠가 준 거 하나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형의 종류가 엄마도 A형을 주고 아빠도 A형을 주면 뭐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A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A형을 줬는데 아빠가 O형을 주면 O형은 열성이기 때문에 발현된다 안 된다? 발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습니다. B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B형을 주고 엄마도 B형을 주면 무조건 B형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B형을 줬는데 아빠가 뭘 주면? O형을 주면 이것도 B형이어야 돼요. 왜요? 누가 열성이니까. O가 열성이니까. O는 A, B랑 만났을 땐 발현이 안 돼요.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A형의 종류도 두 개, B형의 종류도 두 개예요. 그럼 A, B형은요? 그렇죠. A랑 B가 만나고 B랑 A가 만나도 돼요. 근데 그냥 순서상 A, B라고 쓰는 것 뿐입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나서 저렇게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O형이 O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상으로 누가 제일 낮냐면 O형이 태어날 확률이 제일 낮아요. O형이 우리 아까 봤었던 우열의 원리에서 봤으면 우성이 발현될 확률이 얼마고
4분의 3이고 열성이 발현될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형도 기본적으로 O형이 태어날 확률이 훨씬 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계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빠가 뭐 A형이래요. 엄마가 뭐 B형이래요. 근데 자식이 뭐 딸이 B형이 태어나고 뭐 아들이 O형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A형 안에 종류가 두 개 있다고. AA일 수도 AO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A형이니까 A를 써줘요. A를 써주고 옆에는 모르죠. 옆에는 이제 몰라요. 뭐가 옳지. 엄마 것도요. B를 써주고 옆에는 뭐가 옳지 몰라요. 옆에 뭐가 옳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둘이 유전자를 물려줬더니 딸이 뭐가 나와요? 딸이 B형이 나와요. 그 옆에 건 모르죠. 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B형은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왔어야 되고 엄마한테 받아왔어야 되고 아빠한테 요 나머지 한 칸을 받아왔어야 되네요. 근데 A를 받아오면 무슨 형이 됐어야 돼요? AB형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조건 뭘 갖고 아니 아빠가 무조건 O를 갖고 있어서 자식한테 이렇게 물려줬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누구한테 받아왔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B는 엄마한테 받아왔을 거예요. B는 엄마한테서. 이걸 무조건 아빠한테서 받아왔어야 된다고.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볼까요? 아들이 어떻게 O형이냐? O형은 열성이니까 OO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O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와도 되는데 아빠한테 받아와도 되는데 나머지 O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왔어야 돼요? 엄마한테 무조건 받아왔어야 되니까 엄마가 B요일 것이다 하는 식으로 계속 가계도 분석을 해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중간 유전이 같이 있는 케이스. 그래서 이제 요걸로 보통 그런 판단하는 거예요. 저기 뭐 흔히 얘기하는 주원 자식이냐 판단하는 건데 가끔 이제 진짜 해보고 아닌 경우들이 있으신데 높은 확률 혈액형 측정이 잘못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보통은 우리나라 애초에 입양 문화 잘 안 돼 있어갖고 높은 확률로 얼마 전에도 저기서 나왔었는데 라디오스타인가? 누가 나와서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기 20살까지 주원 자식인 줄 알았던 혈액형이 안 맞아서. 근데 남자들은 언제 혈액형 다시 측정해요? 군대 갈 때 다시 재보죠. 군대 갈 때 혈액형이 잘못된 게 알아갖고 주원 자식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AB, AB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AB, AB가 만나면 O형 빼곤 다 나오죠. 네, O형 빼곤 다 나오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혈액형입니다.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특이하냐면 성염색체 유전이 좀 특이합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식물의 유전에 연장이에요. 연장. 식물의 유전의 연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근데 성염색체 유전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성염색체 유전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성염색체 유전은 무슨 얘기냐? 남자는 뭐 동물에서 수컷도 마찬가지예요. 다 XY여야 되고 여자는 XX여야 돼요. XX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에서는 뭘 볼 거냐면 우선 Y는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뒤에 썼다는 건 뭐예요?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이란 얘기예요. Y는 열성이어서 지금 주장권이 아예 없고 X에 대해서 볼 건데 저 성염색체에서 유전병이 있어요. 유전병이 있는데 크게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뭘 보냐면 정록생명. 정록생명이 뭐예요? 적자는 붉을 적자에 녹자는 녹색을 말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초록색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정록생명 심하면 나중에 저거 못해요. 운전면허증 못 따요. 정록생명 심하면. 왜요?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록불, 빨간불 구분 안 되면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 테스트 하거든요. 운전면허 나중에 성인 돼서 보실 때. 어쨌든 정록생명이 이제 대표적인 성염색체 유전병이고 두 번째로가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은 뭐냐면 우리 상처가 나면 피가 멎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배웠는데 피를 멎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혈소판이죠. 그래서 피를 멎게 해주는 게 혈소판인데
그 혈소판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혈우병이에요. 이거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저기 영국 왕실에 대대로 있어요. 여기 이제 왜냐면 이제 유전병이니까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유전병인데 성염색체 유전을 왜 보냐라고 얘기하면 얘는 반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성별에 따라서 발병 확률이 좀 다릅니다. 어디는 차이가 없냐면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상염색체 유전은 차이가 없어요. 상염색체 유전은 뭐 혈액형 같은 경우에 뭐 남자는 A형이 많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성별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염색체 유전은 성별에 따라서 발병 확률이 달라져요. 이걸 반성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유전병이 어디에 있냐면 X-로 얘는 열성으로 얘기할 거예요. 열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록생명 가계도예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생명이에요. 정록생명.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이제 생명이겠죠. 이렇게 있으면 우선 누구랑 차이를 좀 보셔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상염색체 유전이랑 차이를 좀 얘기할게요. 상염색체 유전은 시작 어디서 한다고요? 무조건 시작 어디서 해요? 부모가 갖고 자식이 다른 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자식이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얘 지금 부모가 갖고 자식이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정록생명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순간 얘는 성염색체 유전이어서 성염색체 유전은 그냥 무조건 유전병이 열성이에요. 유전병이 열성이어서 우열 판단을 안 할 겁니다. 우열 판단을 안 할 거고 그냥 바로 얘기할 거예요. 바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우선 남자를 보통 먼저 하는 게 쉬워요. 남자 먼저 얘기 좀 해볼게요. 남자는 왜 쉽냐면 Y가 하나 들어와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남자 다 Y 하나씩 적어요. 그냥. 남자는 다 Y 하나씩 적고 남자는 다 Y 하나씩 적어주고 옆에다 이제 X만 적어주면 돼요. 할아버지 정상이네요. 그럼 정상 X예요. 정상 X의 Y. 아버지는요? 정록생명이네요. 아빠는 그러면 X-의 Y. 아들은요? 손자는요? 정상이니까 X의 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바로 찾는 게 되게 쉬워요. 그 상염색체 유전이 되면 성염색체 유전에서는 우열을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남자는 이렇게 하면 끝났고 엄마를 좀 볼게요. 할머니를 좀 볼게요. 할머니 지금 정록생명이다 그죠? 근데 누가 열성이라 그랬냐면 유전병이 열성이에요. 그럼 얘가 할머니가 하나만 갖고서는 유전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X가 있으면 정상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정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유전병이 발현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엄마는 기본적으로 X밖에 없다 그죠? 그럼 엄마는 자식한테 이걸 물려주든 저걸 물려주든 뭐밖에 못 물려줘요? X밖에 못 물려준다 그죠? 근데 아빠는요. X를 물려줄 수도 있고 Y를 물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성별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빠한테 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보면 최근에 그거 봐요? 폭삭 소가수단가? 학생들 좀 보는군요. 거기서도 보면 남아선호 사상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 아들 못 나오면 누구 쫓아내요? 며느리 쫓아내죠? 그럼 원래 누구 쫓아냈어야 돼요? 아빠가 쫓겨났어야 돼요. 성별 선택권 누구한테 있으니까? 아빠한테 있으니까. 아빠가 뭘 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엄마는 뭘 줬는지 몰라요. 왜요? 엄마는 X만 두 개니까 그죠? 근데 아빠는 반드시 알아요. 아빠는 뭘 줬는지. 예를 들면 여기 딸한테는
아빠가 무조건 뭘 줬어야 돼요? 무조건 X를 줬어야 돼요. 왜요? 아빠가 Y를 주는 순간 아들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마찬가지로 아들한테는 아빠가 무조건 뭘 줬어야 돼요? Y를 줬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마는요? 딸한테 X 다시 하나 주고 아들한테 X 다시 하나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딸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상 X 누구한테 받아왔고요? 아빠한테 받아왔고요. X 다시는요? 엄마한테 받아왔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 지금 유전병은 안 나왔죠. 근데 병원균은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보인자라는 표현을 좀 써요. 보인자. 발현은 안 됐지만 갖고는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인자라고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우선 엄마가 정상이니까 정상 X 하나는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상 X 하나는 갖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뭔지 몰라요. 나머지 하나가 뭔지 몰라요. 여기 이쪽에 엄마 상태고. 아빠는요. 무조건 어떻게 쓸 거다? 누구한테 뭘 줬는지 얘기할 수가 있죠. 아들한테는 무조건 Y를 줬을 거고, 그죠? 딸한테는 무조건 X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는 말할 수 있는데 요 옆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미안해요. 여기 아빠 X 다시죠? 여기 X 다시죠? 그럼 딸은 지금 정상이니까 정상 X 갖고 있고 아빠한테 무조건 뭘 받아왔어야 되니까 X 다시를 받아왔어야 되니까 여기도 보인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록생맹이랑 혈우병이란 말이 나오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정록생맹이랑 혈우병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성형식 치유전 한 번만 더 볼게요. 뭐 혈우병으로 해보죠.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일 때는 반드시 무슨 병인지 말을 해줄 거예요. 뭐 정록생맹이다, 아니면 혈우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볼게요. 저것만 보자. 여기서 두 개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에요. 이 두 개를 좀 케이스를 볼게요. 정록생명에서 좀 이제 중요한 판단 기점이 되는 건데 상염색체 유전에서 무조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부모가 갖고 자식이 다른 케이스를 찾아서 우열 판단해서 내려온다가 상염색체 유전이고 상염색체 유전에서 특이한 거 좀 얘기할게요. 봐요. 아빠 지금 정상이다, 그죠? 그러면 아빠는 무조건 X에 Y를 이렇게 갖고 있을 거예요. 엄마는 지금 혈우병이네요. 그럼 엄마는 X 다시에 X 다시만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점이 좀 발생해요. 무슨 특이점이 발생하냐? 우선 아빠는 자식한테 뭘 줬을지 무조건 알 수 있죠. 왜요? 아들한테 뭘 줬어야 되고 Y를 줬어야 되고 딸한테는 X를 줬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Y를 가져갔을 거고 딸한테는 X가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 한 칸은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엄마가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에 각각 뭐밖에 못 채워줘요? X 다시밖에 못 채워주네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점이 총 두 개가 발생해요. 무슨 특이점이 발생하냐? 첫 번째, 반성유전. 특이점인데 첫 번째는 엄마가 유전병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반성유전병을 말해요. 정록생맹이나 혈우병이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지금 누가 무조건 유전병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은 X를 누구한테 무조건 받아와야 돼요? 엄마한테 무조건 받아와야 되죠. 딸은 X에 대해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오고 아빠한테 받아오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오니까 딸은 선택권이 있는데 아들은 X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누구한테? 무조건 엄마한테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유전병 X-X'를 갖고 있다면 엄마가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뭐 자꾸 드라마 얘기해서 미안해요. 더글로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더글로리 19금에서 보셨으면 안 됐을 텐데. 더글로리에서 보면 그 아들이 아니죠. 딸이죠. 딸이 정록생명이죠. 그리고 누가 정록생명으로 나와요? 아빠가 정록생명으로 나오죠. 이거 뭐 드라마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원래 드라마 볼 때 그 드라마 보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원래 이 반성유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얘를 모계유전이라고 불러요. 이걸 모계유전. 왜냐면 엄마가 유전병을 갖고 있으면 누가 반드시 유전병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들이 무조건 유전병을 가져가기 때문에 엄마 쪽에서 아들로 유전해주는 모계유전으로 봐요. 근데 거기서 세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죠. 아빠가 정록생명이고 딸이 정록생명이고. 그렇게 되려면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록생명이고요. 엄마가 정상인데 딸이 정록생명이려면 세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빠는 우선 별거 없죠. 왜요? 무조건 하나는 뭐니까? Y니까. 그래서 남자가 편해요. 반성유전 할 때는. X-의 Y죠. 그럼 아빠는 딸한테 무조건 X-를 줬겠죠. 근데 딸은 지금 정록생명이니까 얘 X-만 2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X- 하나 누구한테 받아왔어야 돼요? 엄마한테 받아왔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보인자였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불가능한 케이스는 아닌데 이게 좀 더 특이점이에요.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 무조건 유전병 가져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지금 보면 엄마가 유전병이다, 그죠? 근데 딸은 유전병이 아니죠. 왜 아니에요? X를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와야 되니까? 아빠한테 받아와야 되니까. 아빠는 자식한테 뭘 줄지 무조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성유전의 특이점 두 번째는 아빠가 정상이면 누구는 무조건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에요. 이게 이제 반성유전의 특이점이 돼요. 그래서 저 특이점을 왜 얘기했냐? 여러분들이 최종장에 유전 파트에서 마지막에 푸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유전병 문제예요. 어떤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지금 상인지 성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유전병이라고 나오면 상염색체인지 성인지 판단부터 해야 돼요.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 판단을 누구로 하냐면 이걸로 해요. 상인지 성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통은 저걸로 합니다. 그래서 뭐 가계도를 하나 볼게요. 바꿔서 좀 하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게.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복잡하게 안 만들고. 요런 상태래요. 요런 상태. 근데 상인지 성인지 지금 몰라요. 이게 뭐 혈우병인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떤 다른 병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볼 때는 유전병을 우선 찾아요. 얘가 유전병이죠. 그럼 저걸 대입해봐요. 저걸 대입.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이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엄마 지금 유전병이 아니죠. 1번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2번 해봐요. 2번은 뭐예요?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어야 되죠. 왜요? 만약에 이게 반성유전이었으면 아빠가 X, Y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빠는 이 X를 반드시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반드시 딸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딸은 유전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번에 의해서 반성유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을 위반했어요. 2번을 위반했어요. 왜요? 아빠가 정상인데 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딸이 지금 유전병이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너는 지금 뭐가 아니구나?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그럼 무조건 무슨 유전이다,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그럼 상염색체 유전에서는 어디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리? 뭐에서 찾아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거 알았으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우열 판단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디에 다시 찾아요? 부모의 형질이 같은데 자식이 다른 경우를 찾아요. 이렇게 찾아서 또 우열 판단해주면 되겠다.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쓸게요.
TT에 라스 T, 스몰 T, 라스 T, 스몰 T 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유전 문제에서는 얘가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반성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안 가르쳐주고 문제를 세팅해버려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판단만 해달라? 상인지 성인지 판단해요. 성염색체 판단 먼저 할 거예요. 요거 두 개 특이점 찾아야 돼요.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 무조건이에요.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 특이점 찾아서 상인지 성인지 판단. 성이 안 되면 상으로 가서 상에서 우열 판단하고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업 내용이 끝납니다.